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파킨슨병 환자의 간병을 맡게 된 50대 여성이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만남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면서 세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꽃뱀 논란까지 일으켰던 이 사건은 결국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병원 복도에 배어있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김지은의 발걸음이 요양병원 3층으로 향했어요. 60대 중반의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환자를 맡게 된다는 것, 그것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환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705호실 문패를 확인한 지은은 핸드백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꺼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새로운 환자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간호사가 나와 지은의 신분증과 자격증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님 간병인으로 오셨군요. 들어가세요. 30평 규모의 1인실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호화로웠어요. 창가 쪽에는 최신형 전동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남성이 등받이를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지만 파킨슨병 특유의 미세한 손떨림이 그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님.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김지은입니다. 지은의 정중한 인사에 박민수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최신형 휠체어와 수십 권의 책이 정리된 책장이 놓여 있었어요. 병실치고는 꽤 안락해 보였지만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셔도 독서를 즐기시는군요. 지은이 책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몸만 아플 뿐 머리는 멀쩡하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당신 전에도 간병 일했어? 네, 15년 정도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은이 짐을 정리하며 병실을 둘러보자 민수가 그런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꼼꼼하게 약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소문났지. 여기서 벌써 7명의 간병인이 포기하고 갔어. 약병을 정리하던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민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민수의 약 복용 시간부터 식사 시간, 물리치료 스케줄까지 지은은 차근차근 익혀나갔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하기만 했던 민수의 태도도 사흘이 지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은 민수의 손떨림이 평소보다 심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물컵을 들여다 떨어뜨릴 뻔한 그의 손을 재빨리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떨림이 심하시네요. 약 드시고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병원 정원에 가고 싶어. 벚꽃이 폈다더군. 지은은 말없이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민수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히고 담요로 다리를 덮어주던 중 그녀의 손길이 민수의 손등에 살짝 닿았을 때 그의 떨림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병원 정원의 벚꽃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두 사람. 민수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봄바람과 햇살이 그에게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벚꽃을 본 지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어. 아내와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인께서는 이혼했어. 30년 전에. 그 후로는 소식을 모르지. 아마 지금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더 이상 묻지 않고 지은은 조용히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가족이 있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군. 우리 비슷하네. 그날 저녁 지은은 민수의 저녁약을 챙기며 그의 손이 떨리지 않도록 자신의 손으로 받쳐주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그녀의 손길에 고개를 들었어요. 김씨, 당신 손길이 참 따뜻하군. 그 말에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약 드셨으니 이제 주무세요. 내일 따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응, 서연이가 와. 내 회사 일을 돕고 있지. 내가 아프고 나서는 거의 그 애가 다 하다시피 하고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언니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민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최신 명품으로 멋을 낸 4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단발머리가 인상적이었죠. 아버지, 어떠세요? 여자는 민수에게 다가가며 지은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새로 오신 간병인이세요? 네, 김지은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여기 있습니다. 여자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서연이라고 해요. 아버지 딸이에요. 지은은 공손히 인사했지만 서연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위아래로 훑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품평하는 듯한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지은은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민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아침 7시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지만 그 속에서 둘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줄까?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민수가 물었어요. 지은은 그가 좋아하는 시집을 꺼냈습니다. 어제 읽다 만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 나왔었죠.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지은이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은 민수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떨림이 심할 때는 차분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는 조용히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김 씨는 내가 만난 간병인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어느 날 밤 민수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창밖의 초승달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 병이 시작됐을 때 모두가 떠났어. 사업 파트너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지은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보였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조금 떨리는 정도였지.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할 때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 의사는 파킨슨병이라고 했고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했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그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박 선생님. 선생님이라.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군. 다들 회장님, 회장님 하다가 이제는 그저 환자일 뿐이니.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존경받는 선생님이에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참 지혜로우시고요. 그날 밤 이후로 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은은 그동안 간병했던 다양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여름이 되어 병원 정원에 장미가 피기 시작할 무렵 민수는 지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조화 브로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놀라며 물었어요. 내 손이 많이 떨려서 제대로 된 선물을 고르기 어렵더군. 병원 앞 선물 가게에서 파는 조화 브로치를 사달라고 서연이에게 부탁했지. 서연이는 왜 이런 걸 사느냐고 하더군만.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내 봄이었어. 이 늙은이의 마지막 봄말이야.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충만했어요. 함께 책을 읽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때로는 민수의 요청으로 그의 회사 서류를 정리해주기도 했죠. 민수는 지은에게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열어보였습니다. 건설 회사를 일구며 겪었던 어려움들, 첫 번째 부인과의 이별, 딸 서연을 홀로 키우며 느꼈던 고독감까지.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시간이 오래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서연이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지은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간병사님 잠시 나가 계시겠어요? 아버지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유언장을 바꾸신다고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혹시 그 간병인 때문인가요? 아버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겨우 2달 알고 지낸 사람에게 재산을?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내 마음이다. 간병 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꽃뱀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순수했는데 이제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서연이 환한 얼굴로 병실을 나섰고 지은은 조용히 다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었겠지? 그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오해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당신 마음을 믿어.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이것이 단순한 동정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 박민수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손떨림이 더 심해졌고 가끔은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어요.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특히 지은이 옆에 있을 때면 민수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은 병원 정원까지만 나갈 수 있을까요? 지은이 휠체어를 준비하며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좀 더 멀리 가고 싶어. 병원 밖으로 나가자. 하지만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는 의사가 뭘 알겠어. 내 몸은 내가 더 잘 아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 밖에 나가지 않으면 이 늙은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민수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 둘은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이 있는 그곳에서는 오리 가족이 한가롭게 수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여기 벤치에 앉아볼까요? 지은이 휠체어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래, 좋겠어. 지은은 조심스럽게 민수를 부축해 벤치에 앉혔어요. 햇살이 눈부신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많이 사실 수 있어요. 의사는 내게 1년 길어야 2년을 더 살 수 있다더군. 파킨슨병 자체가 아니라 합병증 때문이라는데. 지은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생명력이 넘쳤어요. 난 두렵지 않아. 다만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군. 민수는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축복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이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저도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연못을 바라봤어요. 숨겨왔던 마음이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죠.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민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따님이 병원에 오셨대요. 우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민수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박서연은 병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아버지, 의사 허락도 없이 병원 밖에 나가시면 어떡해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요. 서연아, 괜찮아. 김 여사가 잘 돌봐줬으니 걱정 마라. 서연은 지은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간병사님,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모르세요? 왜 아버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박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았어요. 의사 허락이요? 정말요? 서연은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민수는 서연과 지은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병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지은을 따로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간병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은은 움찔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요? 그럼 왜 아버지는 유언장에 당신 이름을 넣으려고 하시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내 지은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아버지 변호사가 준비한 새 유언장 초안이에요. 회사 지분의 15%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있죠.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유언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셨다고요? 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단지 박 선생님을 진심으로 뭐요? 사랑한다고요?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70세 파킨슨병 환자를 60대 중반 간병인이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우스운 소리예요. 지은은 말문이 막혔어요. 상황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진실임을 알았지만 서연의 의심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간병인을 교체하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서연 씨, 그리고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어요. 노인을 상대로 한 재산 갈취는 범죄라는 걸 아시나요? 서연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녀는 정말 민수의 재산 때문에 그를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였지만 점차 그녀의 마음은 민수에게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녀는 꽃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었죠. 병실로 돌아온 지은은 민수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서연이가 뭐라고 하던가?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민수는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어요.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그런 결정을 해. 선생님 진정하세요. 혈압이 오르면 안 돼요. 지은이 다가가 민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김 여사, 내 말 믿어? 난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이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유언장에 당신 이름을 넣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내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뿐 당신이 요구한 적은 없었지.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것 바라지 않아요. 다만 선생님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짐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민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그의 이불을 여미며 속삭였어요. 선생님, 저 정말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어요. 당신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은은 놀라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당신이 누군가를 많이 닮았어.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을. 민수의 말은 지은의 마음에 이상한 불안을 일으켰어요.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속에서 자신의 언니 수연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꿈에서는 생생했죠. 언니는 꿈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넌 언제나 내 모습을 닮아가는구나. 꿈에서 깬 지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큰 파도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민수의 아침 약을 챙기고 있었어요. 오늘이 그녀가 이곳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약 드세요. 민수는 침대에 기대앉아 지은을 바라봤어요. 정말 가야만 하나? 따님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요. 내가 서연에게 다시 말해볼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선생님과 따님의 사이가 더 나빠지면 안 돼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은은 민수의 손을 잡고 약을 먹이며 말했죠. 제 연락처는 남겨둘게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어제 내가 한 말. 네? 당신 얼굴이 누군가를 닮았다고 했던 말 말이야.
지은은 침을 삼켰습니다. 누구를 닮았는데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내 전처. 서연 엄마를 닮았어. 김수연이라는 사람이야. 지은의 손에서 약병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수연이요? 그래, 김수연. 우리는 30년 전에 헤어졌어. 그녀도 당신처럼 김씨였지.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수연. 그것은 그녀의 언니 이름이었거든요. 30년 전 가족과 모든 연을 끊고 떠난 그녀의 언니. 설마 그 수연 언니가 민수의 전처였단 말인가요? 선생님 혹시 그분의 사진이 있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이혼 후 모든 걸 정리했으니까. 왜 묻지?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오전 새로운 간병인이 도착했어요. 이미숙이라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녀에게 민수의 일과와 약 복용 시간, 그의 취향과 습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수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지은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 여사. 괜찮아요, 선생님. 저 잘 지낼 거예요.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지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침 서연과 마주쳤어요. 가시는군요. 서연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네, 이제 가요. 좋은 결정이에요. 아버지는 감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당신이 곁에 있으면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지은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연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어머니 성함이 김수연이 맞나요?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와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30년 전에 아버지와 이혼하고 연락 끊었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 얘길?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병원을 나서는 지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의 전처가 자신의 언니라니. 이 어마어마한 우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지은은 마지막으로 언니를 봤어요. 그날 그들은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수연 언니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언니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부자가 되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 소문을 언니에게 전했고 수연은 격분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의심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니, 난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거야. 언니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아서. 넌 항상 내 행복을 질투했어.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사는 게 못마땅했던 거지. 그 말에 지은도 화가 났어요. 뭐? 내가 언니를 질투해? 난 그저 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수연은 지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금이 갔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서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선언했고 수연 역시 그래,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대답했죠. 그 후로 30년 그들은 정말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언니가 이혼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줄곧 언니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은 언니가 민수의 전처였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 자신이 언니의 전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수연 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수연은 아름다웠고 민수가 말한 것처럼 지은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하지만 수연은 더 화려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어요. 지은은 사진을 바라보며 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언니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언니를 찾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서연이 받았습니다. 네, 박서연입니다. 서연 씨, 저 김지은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혹시 어머니의 여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중요해요. 제발 말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대답했어요. 김지은이요.
어머니 여동생 이름이 김지은이에요. 그런데 왜? 전화기가 지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민수 전처의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서연 씨, 사실은 제가. 그때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내가 맞니? 지은은 숨을 멈췄어요. 30년 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그래, 나야. 수연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왜 거기? 서연이가 어제 내 얘기를 했어. 김지은이라는 간병인이 아버지와 가까워졌다고. 난 처음엔 그냥 같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맞구나.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우리 만나야겠다. 할 얘기가 많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기 너머의 수연은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니. 만나자. 그날 오후 지은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만에 언니를 만나게 될 것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와의 관계를 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찻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의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연 앞으로 걸어갔어요. 언니. 수연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너구나. 종로의 찻집에는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수연과 김지은 30년 만에 재회한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얼굴 윤곽과 눈매는 여전히 닮아 있었지만 삶의 흔적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었죠. 차가 식는구나.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언니, 어떻게 지냈어? 그럭저럭. 잘 살았지. 너는? 나도. 그냥 그렇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산더미 같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연이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한테 들었어. 내가 민수 씨 간병인으로 일했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이었어. 내가 언니의 전 남편을 돌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더 놀라운 건 내가 그와 가까워졌다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환자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에 빠졌어? 수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민망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어리석지? 예상과 달리 수연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어요. 전혀. 민수 씨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언니 미안해.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전 남편과 이런 감정을 갖게 되다니. 수연은 손을 내밀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하지 마. 우리는 30년 전에 이혼했어.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나도 그에게 미안한 게 많아. 지은은 놀라서 수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민수 씨와 이혼한 건 내가 말했던 그 소문 때문이었어. 그가 바람을 피운다는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였어. 내가 나중에 알게 됐지. 민수 씨는 날 속인 적이 없었어. 단지 일에 너무 몰두해서 나를 소홀히 했을 뿐.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언니에게 전한 소문이 결국 언니의 이혼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내가 언니의 결혼을 망친 거야? 아니야,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고 민수 씨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내 교만과 질투가 모든 걸 망쳤지.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후회가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연락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전쯤 서연이가 연락해왔어. 민수 씨가 많이 아프다고. 그리고 유원장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유원장? 응.
민수 씨가 유언장을 바꾸려 한대. 그런데 서연이는 내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 지은은 의아했어요. 왜? 만약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면 난 여전히 민수 씨의 법적 배우자일 수 있으니까. 그럼 유산 문제에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지. 지은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언니를 이용해서?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애도 필사적인가 봐. 아버지 재산이 타인에게 가는 걸 막으려고. 타인이라니. 나를 말하는 거야? 응. 서연이가 내가 꽃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꽃뱀이라는 말이 그녀를 찔렀습니다. 난 박 선생님의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알아, 지은아. 널 30년 못 봤어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건 알아. 수연의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언니. 수연은 한참을 말없이 지은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때? 많이 아픈가? 파킨슨병이 많이 진행됐어. 손떨림도 심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해. 하지만 정신은 또렷해. 그렇구나. 수연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걸 바꿔놓았네. 지은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언니는 이혼 후에 어떻게 지냈어? 재혼은 안 했어.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뭐랄까 민수 씨와의 기억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대신 사업에 집중했지. 작은 카페로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큰 프랜차이즈가 됐어. 와, 언니가 사업가가 됐구나. 수연은 웃었어요. 너무 놀라지 마. 난 항상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잖아. 너랑은 달리. 그 말에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옛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럼 언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서연의 부탁대로 유산 문제에 끼어들 거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그럴 생각 없어. 이혼은 완전히 유효해. 내가 온 건 단지 민수 씨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야. 정말? 응. 3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 지은은 수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언니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나랑 같이 병원에 가볼래? 수연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두 자매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모, 오셨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고마워. 덕분에 지은이도 다시 만났고.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도 곧 올 거예요. 유언장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서연아, 난 유산 문제로 온 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를 뵈러 온 거야.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을 이상한 데 쓰려고 하세요. 이 이모가. 수연이 서연의 말을 끊었어요. 지은이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내 이모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내 아버지의 선택이야. 서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두 사람을 병실로 안내했어요. 병실 문 앞에서 수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긴장되네. 30년 만에 보는 거라. 지은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같이 들어가자. 병실 문이 열리고 세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수연? 수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수 씨. 어떻게 여기? 서연이가 연락했어요. 많이 아프시다고요. 민수의 시선이 수연에서 지은으로 옮겨갔어요. 그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은은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이 그녀를 막았어요. 아버지, 놀라셨죠? 김간병인과 어머니는 자매관계예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두 자매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김 여사는 수연의 여동생?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언니의 여동생 김지은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전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이 언니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민수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는 창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네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버지! 서연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지은과 수연도 재빨리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구구벨 눌러. 지은이 소리쳤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빨리 의사를 불러요. 서연이 재빨리 구급벨을 눌렀고 곧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민수를 침대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세 여자는 병실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분노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를 놀라게 하다니. 수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가 오히려 놀랐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뭐가요?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요? 당신들 둘 다 아버지 재산만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씨,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박 선생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언제든 다시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세 여자는 충격에 빠졌어요.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면회는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떠나야 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서연은 두 사람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변호사와 함께 여기서 만나요. 아버지 유언장 관련해서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으니까요. 서연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지은과 수연은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운명이 우리에게 장난을 친 거지. 두 자매는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중년의 남성 변호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지은과 수연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시작하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네, 박민수님은 지난달에 유언장 수정을 의뢰하셨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김지은 씨에게 강남 아파트 한 채와 회사 지분 15%를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알게 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재산을 주려고 하시잖아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서연아, 수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야. 내 아버지가 지은이에게 마음을 준 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서연이 수연의 말을 잘랐어요. 이건 분명 계획된 일이라고요. 이모가 아버지의 전처인 어머니의 여동생이라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생각은. 서연이 서늘한 시선으로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두 분이 미리 짜고 아버지에게 접근한 거라고 봐요. 자매가 합세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거죠. 지은은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 씨,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정말 몰랐다니까요. 그럼 왜 하필 우리 아버지의 간병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울의 간병인이 수천 명인데 하필 아버지에게 배정됐다고요? 수연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그건 우연이야.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어머니, 당신도 속은 거예요. 이런 속임수를 믿으면 안 돼요.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 씨,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선생님을 사랑한다고요?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70세 병 든 노인을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서연 씨. 수연이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재단해. 나이가 많다고 사랑할 수 없다는 법이 어디 있어.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변호사는 불편한 듯 목을 가다듬었어요. 저기 진정하시죠. 이런 감정적인 대립은. 잠깐만요. 서연이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김지은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서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3년 전 당신은 부산에서 70세 노인을 간병했죠. 그분도 당신에게 유산을 남기려다 자녀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맞나요? 지은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맞지만 상황이 달라요. 그분은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서 저를 가족처럼 여기셨던 거예요. 저는 그 유산도 결국 거절했어요. 김지은 씨,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유산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은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노인의 자녀들에게 말로만 거절했을 뿐이었죠. 보세요. 서연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분명 패턴이에요. 아버지는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수연은 분노에 찬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지은이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어머니, 난 그저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아니, 넌 그저 돈이 걱정되는 거지. 내 아버지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잖아.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와 말했어요. 박민수님께서 깨어나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모두가 일어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민수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그는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다 들어왔군.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호했어요. 서연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다. 이리 와라, 다들. 네 사람은 침대 주위에 둘러섰어요.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모두를 불러 모았구나. 내 아버지. 유언장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넌 항상 그랬었지.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수연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30년 만이구나. 잘 지냈나? 네. 당신도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보이나? 민수가 웃었습니다. 난 늙고 병든 노인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멋져요. 민수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어요. 김 여사. 아니, 지은 씨라고 불러야겠군.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알았다면 어땠을까?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수연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 마음이 달라졌을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서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세요? 이분이 어머니의 여동생이에요. 그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단다. 때로는 운명이라고도 부르지. 하지만 아버지, 조용히 해라.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내가 할 말이 있다. 모두가 긴장한 채 민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김지은에게 마음을 주었다. 그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는 것도 알았지.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아, 너에게는 미안하다. 30년 전 내가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내 일에 빠져 너의 외로움을 몰라줬어. 수연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미안해요, 민수 씨.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너무하구나. 지은 씨를 그렇게 의심하고 모욕하다니. 아버지, 전 그저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민수가 물었어요. 내 아버지의 행복보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지은 씨, 민수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수연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내 마음을 바꾸진 않았어. 오히려 이것이 어떤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지은은 민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선생님,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졌구나. 당신과 수연, 서연 사이의 관계가.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건강도 더 나빠지고 있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유 원장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수는 손을 들어 변호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결정은 이미 정해졌소. 지은 씨에게 남기려던 재산은 그대로 두겠소. 그건 내 마음이니까. 아버지, 서연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 재산은 지은 씨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이도록 할 것이오. 지은 씨는 그 재단의 이사로서 활동하게 될 거고.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이렇게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거요. 서연은 내 재산이 개인에게 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은 씨는 노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 서연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수연은 조용히 민수의 결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가 말했어요. 나는 세 사람이 화해하기를 바라오. 특히 수연과 지은은 30년의 시간을 잃었으니 남은 시간은 함께 보내길 바라오. 수연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매였어요. 수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언니. 민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버지,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빨리. 네 사람은 황급히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10분 후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마비가 다시 왔어요. 지금은 응급처치로 안정되었지만 언제든 또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수연이 다가가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수연이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민수 씨는 이미 많이 아프셨어. 서연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슬픔만 남아 있었어요. 당신들, 정말 사기꾼이 아닌가요? 지은은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저는 정말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해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서연은 잠시 지은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봐요. 세 여자는 복도에 나란히 앉아 민수의 회복을 기도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민수를 사랑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병원 창문으로 비치는 새벽빛이 복도를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김지은, 김수연 그리고 박서연은 밤새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간간히 의사가 나와 민수의 상태를 알려주었지만 여전히 위중하다는 말뿐이었죠. 세 여자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래? 수연이 지은과 서연에게 물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서연과 지은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은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연 씨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저는 단지 아버지가 또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정말 힘들어하셨거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전 정말 선생님을 이용하려던 게 아니에요. 이제 믿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 의심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수연이 커피 3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두 사람에게 커피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냥 화해의 대화요. 서연이 작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8시가 되자 의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서연이 급하게 물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언제든 다시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면회를 허락해달라고 하셨는데 한 번에 한 분씩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먼저 들어가세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네, 아버지가 이모를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민수는 창가를 바라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죠. 선생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지은 씨, 와줘서 고마워. 지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평소보다 더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이 힘들지만 당신을 볼 수 있어 기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연 언니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겨서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이것도 운명인 것 같구나.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여동생을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되다니. 선생님, 지은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계속 말했어요. 내 유언장에 대해 걱정 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처리될 거야.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은 씨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건강이 중요해요. 아니야,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내 서랍 안에 편지가 있어. 당신에게 쓴 편지야. 내 상태가 악화되면 변호사가 전해줄 거야. 지은은 놀랐습니다. 편지요? 언제? 일주일 전에 썼어. 내 건강이 나빠질 걸 알고 있었거든.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은 내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어. 지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요. 수연에게 잘해주렴. 그녀도 많이 외로웠을 테니. 그리고 서연도. 그 아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아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선생님. 민수는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은이 물을 따라주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게 해주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모든 것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지은은 병실을 나와 수연과 서연에게 말했어요.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이 두 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수연이 다음으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전 남편과의 시간은 짧지만 깊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고 과거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어서 서연이 들어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눴죠. 서연이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 분 모두 들어오라고 하세요. 세 여자는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 인생의 세 여자가 다 모였군. 수연, 지은, 서연은 침대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민수는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미안해.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어 연락했다면.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 제가 더 미안해요. 지은 씨, 당신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려. 이 늙은이의 마지막 날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서.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내 딸. 너무 심하게 다그쳐서 미안하다. 내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믿는 법도 배워야 한단다.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더 이해했어야 했어요. 민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 있어. 세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주었으면 좋겠어. 과거의 오해는 접고 새로운 가족으로.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힘겹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지은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서연도 놀라 소리쳤어요. 민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민수는 세 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장례식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는 생전 민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서연은 상주로서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수연과 지은은 그녀 옆에서 함께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시죠? 한 조문객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수연과 지은을 가리키며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있는 날이었어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세 사람을 맞이하고 자리에 앉힌 후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박민수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민수가 생전에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지분과 재산의 대부분은 서연에게 상속되었고 지은에게 남기려 했던 아파트와 지분 15%는 노인복지재단 설립에 사용되기로 했어요. 지은은 그 재단의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은 씨에게 전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연과 수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혼자 읽고 싶으시면 다른 방으로. 변호사가 말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읽을게요. 지은은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어요. 민수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는 당신을 만났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삶이란 참 이상한 것이지요. 30년 전 수연과 이별한 후 나는 다시는 사랑을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만났고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이 수연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은 놀라웠지만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놓쳤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난 것일지도 모르지요. 내가 당신에게 재산을 남기려 했던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 행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걱정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재단을 생각해냈지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수연과 화해하고 서연과도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들도 당신처럼 내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박민수 드림. 지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과 수연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세 여자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뜻대로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수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도울게. 우리 함께하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가 떠났지만 그는 세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장례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 건물 15층, 박민수 노인복지재단의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지은, 수연 그리고 서연이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앞에서 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박민수 노인복지재단을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재단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연이 가위를 들고 테이프를 자르자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민수 씨가 보면 좋아했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공간에는 책상과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민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업부터 시작할 건가요? 지은은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펼쳤어요. 우선 독거노인 방문 간병 서비스와 요양시설 개선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요. 좋은 생각이네. 수연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나도 경영 쪽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원하셨을까요? 정말. 내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분이셨어. 수연이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겉으로는 냉정해 보였지만 속은 따뜻했지. 맞아요. 선생님은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셨어요. 지은도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사랑했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1년 후 박민수 노인복지재단은 서울 시내 여러 곳에 노인복지센터를 열었습니다. 지은은 재단의 이사로서 열정적으로 일했고 수연은 경영과 재정을 담당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원 개소식 날 지은은 단상에 올라 연설했어요. 우리 재단이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 박민수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은은 객석에 앉아있는 수연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 투어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근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초여름의 바다는 평화로웠고 석양이 물결 위에 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수연이 동의했어요. 민수 씨도 이런 곳을 좋아했을 텐데. 지은은 바다를 바라보며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떨리는 손, 진심 어린 말들. 그녀의 마음속에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서연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회사는 잘 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군데? 의사예요. 아버지 병원에서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구나, 축하해. 수연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 우리가 봐야지. 지은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모래사장을 거닐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어요. 지은아, 너는 어때? 수연이 물었습니다. 요새 재단 일이 바쁘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바쁘지만 행복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민수 씨 덕분이네.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덕분이야. 그들은 해변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처럼. 수연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세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지.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항상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지은은 주머니에서 작은 꽃 모양 조화 브로치를 꺼냈어요. 민수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브로치였습니다. 이거 아직도 갖고 다니는구나. 수연이 놀라서 말했어요. 응, 늘 가지고 다녀. 선생님의 마음을 기억하려고. 서연은 그 브로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모를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 그랬던 것 같아. 지은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이었어.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저기 봐, 별이 참 밝네. 수연이 가리켰습니다. 어떤 별이 선생님일까? 지은이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제일 밝은 별이겠죠, 아마도. 그들은 함께 웃으며 별을 바라봤어요. 세 여자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떨림 없는 손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지은 씨 잘 지내고 있어? 네, 선생님.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요. 그래서 다행이야. 이제 정말 편히 갈 수 있겠어. 지은은 꿈에서 깨어나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수연과 서연을 깨웠어요. 우리 오늘 뭐 할까? 글쎄, 재단 일이 더 있나?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우리 셋만의 시간을 갖자.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어때?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바다 좀 더 구경하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 묘소에 들르는 건 어떨까? 지은이 제안했어요. 수연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의심, 원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만 있었어요. 오후에 묘지에 도착한 세 사람은 민수의 묘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재단도 잘 되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수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지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죠. 고마워요. 제 동생을 사랑해 주셔서.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신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묘지에서 나오는 길 서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이모,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그러게. 수연이 지은과 서연의 손을 양쪽으로 잡으며 말했어요. 30년을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났네. 지은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였구나. 서로를 다시 찾게 해주신 거. 차 안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지은과 수연은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참, 내가 말 안 했나? 수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내 카페 체인 중에 하나를 재단 근처에 열 생각이야. 재단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지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응.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재단에 기부할 거야. 민수 씨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서연이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재단과 연계한 사업을 계획 중이에요. 노인분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건축 프로젝트요. 지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니. 민수 씨가 보고 계실 거야. 수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분명히. 서울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재단 사무실에 들러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재단은 단순한 복지기관을 넘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따뜻한 손길, 수연의 경영 노하우, 서연의 전문성이 합쳐져서 많은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올해 목표는 전국에 10개의 센터를 더 여는 거예요. 지은이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고요. 자금은 충분해? 수연이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후원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민수 선생님과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구나 싶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수연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텅 비어있던 큰 집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지은아, 너 이제 혼자 살지 말고 여기로 이사와. 수연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정말? 지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응, 이 큰 집에 나 혼자 있기 아까워. 그리고 서연이도 자주 오니까 진짜 가족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주말마다 와서 요리도 해드리고.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해서 30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는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서연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재단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민수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또 보고 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돼. 서연이 다가와서 편지를 함께 봤습니다. 아버지 글씨가 많이 떨렸네요. 그래도 마음은 떨리지 않으셨을 거야. 지은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항상 확신에 찬 분이셨으니까. 수연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참 신기한 게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많은 걸 남겨주신 것 같아. 맞아요. 서연이 동의했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가 서 있었어요. 박민수 노인복지재단으로 온 편지입니다. 서연이 편지를 받아와서 지은에게 건넸어요. 발신인은 부산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지은이 편지를 열어보니 감사 편지였어요.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할머니 한 분이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꽃밭에서 웃고 있는 새 여자의 그림이었어요. 와, 이거 우리를 그린 건가? 수연이 감탄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재단의 새 여사님들께 저희 요양원에 오셔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행복해하세요. 특히 김지은 이사님의 따뜻한 손길과 정수연 이사님의 재미있는 이야기, 박서연 이사님의 꼼꼼한 배려에 모두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이사장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편지를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지은이 말했습니다. 응, 민수 씨도 기뻐하실 거야. 수연이 동의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만난 후로 시작한 일기였는데 이제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썼어요. 오늘도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다. 부산 요양원에서 온 편지를 보니 선생님이 우리를 통해 계속 살아계시는 것 같다. 언니와 서연이와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이 진짜 현실이 된 것 같다. 일기를 쓰다가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선생님, 보고 계세요?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은이 별에게 속삭이자 마치 그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지은에게는 더 이상 외로운 밤이 없었어요. 언니가 옆방에서 자고 있고 서연이가 주말마다 찾아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남긴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었으니까요. 민수가 그녀를 꽃뱀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길이나 나이의 차이, 심지어 타인의 시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사람들을 연결해준다는 것을. 박민수 노인복지재단의 불은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민수가 꿈꾸었던 따뜻한 세상을 위해. 새 여자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 이야기가 되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의 요양병원에서 만난 인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